서울의 밤, 홀로 남겨지다 기억하기엔 너무 아프고 희망을 잃기엔 너무 따스한 이야기들이 있는 곳.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공항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나는 닷새 동안 사라졌다. 그에게서 온 첫 문자는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어? 였다. 나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네 글자를 쳤다. 이혼합시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 안 왔고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 앞에서 이 시간 동안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 갈 곳이 있고 마중 나온 이가 있었지만 오직 나만이 길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20분 후 어디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은 없었다. 1시간 후 다시 보냈다. 나 아직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메시지는 침묵 속에 잠겼다. 3년이 이 시간이 흘렀고 휴대폰 화면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지만 어떤 회신도 없었다. 그제야 나는 정말로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든 손쉽게 버릴 수 있는 낡은 물건처럼. 8년의 결혼 생활. 그의 마음속 내 위치가 이토록 하찮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눈가의 축축함을 닦아내고 나는 몸을 돌려 불빛이 환한 공항 로비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 더는 전화하지도 문자하지도 않았다. 나는 곧장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다.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 한 장 주세요. 직원은 40분 뒤에 이륙하는 가장 가까운 항공편에 일반석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신분증을 내고 카드를 긁었다. 모든 절차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탑승권을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8년간 나를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내 손으로 직접 풀어낸 기분이었다. 부산은 친정집이 있는 곳이다. 혼자 돌아가는 것은 3년 만이었다. 이전에는 늘 강태준과 함께 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떠나곤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굉음이 귓가를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가에 머리를 기댔다. 서울의 야경이 점차 작아지다. 아득한 빛에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을 보았다. 문득 오늘 아침 그의 첫사랑이었던 한지수가 그에게 전화했던 것이 떠올랐다. 내용은 잘 듣지 못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그가 오랫동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던 것은 기억난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는 처음부터 나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공항에 나를 버려두는 것은 무정하고 잔인했지만 내 존재를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 테니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강태준, 이번엔 당신이 먼저 나를 버린 거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새벽 1시였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자 거실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엄마는 한밤중에 깨셨을 때 어두울까봐 늘 불을 켜두셨다. 나는 조용히 캐리어를 내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엄마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는 가운을 걸친 채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보며 놀라셨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엄마는 곧장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왜 혼자 왔어? 태준이는 어디 있고? 무슨 일 있니? 아빠도 잠에서 깨 나오셨다. 두 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공항의 밤바람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출장을 보냈어요.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 사람은 못 오고 저만 먼저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네. 결혼 생활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반신반의하셨다. 왜 미리 연락도 없이. 너무 늦어서 깨우기 싫었어요. 아빠가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셨다. 여보, 애 좀 쉬게 해. 먼 길 와서 피곤할 텐데.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물으셨다. 배고프지? 아빠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고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라면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게 배고프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늘 내가 요리하고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은 위가 약해서 그가 접대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위를 보호하는 국을 준비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날이 추워지면 생강차를 끓여야 했다. 시누이는 입이 짧아서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디저트를 배워야 했다. 8년 동안 나는 요리사, 가정부, 심지어 온 가족의 운전기사처럼 살았다. 나 자신은 오래전에 잊혔다. 나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인내하면 사랑과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운 일이다. 라면을 먹고 내 옛날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깨끗했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다. 엄마는 내가 불쑥 돌아올 것 같은 기분에 매주 청소를 하셨다고 했다. 나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따스한 햇살과 창밖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이후 닷새 동안 나는 휴대폰을 끄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엄마와 시장에 가고 아빠와 장기를 두고 외할머니를 뵙고 오랜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들 내 변화에 놀랐다. 예전에 나는 온실 속 화초 같아서 예쁘긴 해도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피곤해 보여도 눈빛에 총기가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8년 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닐 때 서유진이 누구인지 거의 있었다. 이 닷새는 내가 결혼한 이래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 심지어 나는 그 자유로움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시어머니, 시누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직 강태준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시어머니의 음성 녹음이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서유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태준이 혼자 있는데 누가 챙겨? 당장 돌아와. 나는 무표정하게 듣고는 삭제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이모님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애타게 찾으세요. 술에 취하신 데다 열도 높으세요. 계속 사모님 이름만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돌아오세요. 나는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아마 그날 공항에서 기다렸던 이 시간이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거나 혹은 이 닷새의 자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준 덕분일 것이다. 이모님,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갈 줄 알아요. 이모님은 가사도우미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냉정했다. 정 심각하면 119에 전화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 집에서 오는 어떤 전화도 더는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태준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내가 문자에 답이 없자 직접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너 전화 받을 줄은 아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워 머리가 지끈거렸다. 똑똑히 들어, 우리 태준이가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어.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기어들어와서 수발이나 들어. 마치 내가 그 집안의 시중을 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양 거만한 말투였다. 나는 그녀가 분노를 다 쏟아낼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그녀가 지쳐서 헐떡일 때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째, 저는 사모님 댁의 하녀가 아니니 그 사람을 수발들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그는 제 남편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를 애지중지 키울 책임은 없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관리나 잘하세요. 열 좀 난다고 병원 갈 줄도 모른다면 그냥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키우시는 게 좋겠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침내 공간이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감히 김 여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강태준은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 네가 이해하라고 했다. 나는 8년 내내 참았고 그 대가는 무시와 점점 더 과해지는 요구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내게 뭔가 다른 점을 느끼시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나는 더는 숨기지 않았다. 공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그 강태준이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얼굴이 굳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어나 전화기를 드셨다. 나는 황급히 아빠를 말렸다. 아빠,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나는 두 분을 확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제가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제 자신도 힘들게 했어요. 그날 밤 아빠는 나와 함께 술을 조금 마셨다. 아빠는 집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 주시겠다고 했다. 다음 날 강태준에게서 마침내 문자가 왔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오직 명령조의 차가운 한 문장이었다.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어? 어디야? 나는 화면을 보고 실소했다. 그의 눈에 내 실종은 그저 터무니없는 반항, 어린애 같은 투정일 뿐이었다. 정말 가소로웠다. 나는 휴대폰을 아빠에게 건넸다. 문자를 읽은 아빠의 표정이 즉시 차갑게 굳었다. 엄마가 곁눈질로 보시고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8년 동안 어떻게 산 거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받아 네 글자를 입력했다.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전송했다. 그러고는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나는 이 네 글자가 강태준의 자존심의 정면으로 날아간 비수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했다. 그는 나를 냉대하고 버릴 수는 있어도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먼저 이혼을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역시나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아버지는 힐끗 보시고는 바로 거절했다. 상대가 다시 걸어왔고 또 끊었다. 세 번째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두려워 마라. 아빠가 여기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코끝이 찡해졌다. 곧이어 엄마의 휴대폰도 울렸다. 김 여사였다. 엄마가 나를 보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우리 가족은 침묵했지만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잠시 후 아빠가 물었다. 정말 깊이 생각해본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깊이 생각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예전 지도 교수님이셨던 박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다. 전화가 연결되자 손바닥에 땀이 찼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다. 교수님, 저 유진이에요. 서유진. 수학이 넘어는 몇 초간 조용했다가 이내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이 아니냐. 이 녀석 이제야 스승을 기억해내는구나. 교수님께서 아직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다. 교수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니? 교수님은 다 안다는 듯 물으셨다. 나는 더 숨기지 않았다. 지난 8년과 현재의 결심을 모두 털어놓았다. 교수님께서 나를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그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돌아오너라, 얘야. 네가 돌아오고 싶기만 하다면 번역계에는 언제나 내 자리가 있단다. 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였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엎드려 한바탕 크게 울었다. 잃어버린 8년의 청춘을 위해,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위해. 그 후 며칠간 강태준은 거의 미쳐 날뛰었다. 나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내 친구들과 동창들에게까지 연락했다. 전화가 빗발치자 나는 단호하게 유심을 바꿨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 머물며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전공 공부에 쏟았다. 옛 전공 서적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다. 잊어버렸던 지식들은 밤새 자료를 찾아 꼼꼼히 필기했다. 나는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꿈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던 서유진. 피곤했지만 충만했다.
부모님은 강태준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정성스러운 식사로 나를 챙겨주셨다. 그것이 두 분의 지지 방식이었다. 일주일 후 박 교수님께서 내게 자료 하나를 보내주셨다. 독일 소설의 번역 테스트 원고였다. 교수님은 내가 한 달 안에 기준 이상의 퀄리티로 완성하면 대형 출판사에 추천해 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이것이 교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알았다. 나는 모든 정신을 그곳에 쏟아부었다. 어느 순간에는 강태준의 존재를 거의 잊을 정도였다. 보름 후 엄마와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검은색 랜드로버와 그 차 문에 기댄 남자가 보였다. 강태준이었다.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고작 보름 만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머리는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으며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온몸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피로와 초췌함이 풍겼다. 나를 보자 그의 어두웠던 눈빛이 갑자기 빛났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즉시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엄마를 등 뒤로 보호했다. 그 작은 동작에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고 그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엄마 손을 가볍게 두드려 드리고는 고개를 들어 내 앞에 남자를 바라보았다. 10년간 사랑했고 한때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를 보니 내 마음은 파문 하나 잃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없이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내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가자. 여전히 익숙한 명령조였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듯. 나는 실수했다. 강태준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집은 여기예요. 그곳은 내가 8년 동안 살았던 곳일 뿐이고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서유진, 그만 투정 부리고 나랑 돌아가자. 그가 나를 끌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즉시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은 없어. 이혼 합의서는 곧 내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당신에게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깔끔하게 도장 찍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칼날처럼 그의 평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여 떠올랐다. 이혼은 안 해. 그가 이를 악물었다. 평생 꿈도 꾸지 마. 그럼 법정에서 보죠. 나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엄마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내 손에 들린 캐리어를 붙잡았다. 내가 그날 공항에서 끌고 나왔던 바로 그 캐리어였다. 꼭 이렇게까지 무정해야겠어?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의 8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감정이라는 두 글자에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감정? 당신이 그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공항에 나를 버려두고 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닷새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 친구들을 괴롭히고 우리 부모님을 협박해?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감정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빛나는 첫사랑, 한지수 씨는 어때? 그녀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의 얼굴에 스친 짧은 당혹감. 아주 빨랐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내 심장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나는 심호흡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 여자, 돌아왔지? 공항에 나를 버린 것도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였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만해. 내가 말을 잘랐다.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관심 없으니까.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강태준, 당신이 공항에 나를 버린 순간 우리는 끝났어. 말을 마치고 나는 엄마를 이끌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가 쫓아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나를 껴안고 서럽게 우셨다. 아빠는 거실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모든 것을 쏟아내자 마음속 마지막 족쇄마저 끊어진 것 같았다. 그저 피곤했다.
깊은 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강태준의 집착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날 이후 간찬다들도 단하지 않고 우리 집 맞은편 호텔의 방을 잡았다. 매일 그 검은색 랜드로버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아파트 아래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전화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내가 자신을 보게 만들려 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매우 긴장하셨지만 나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갔다. 그를 공기처럼 취급했다. 며칠 후 그는 인내심을 잃은 듯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내 삶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니시는 주민센터 댄스 교실에 최고급 스피커를 기증했고 아빠가 가시는 기원에는 최고급 차와 바둑판 세트를 보냈다. 모든 것은 그대로 반송되었다. 쪽지와 함께. 우리 집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사위가 부족할 뿐. 부모님의 지지는 나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강태준은 나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어느샌가 내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는 내 이름이 적힌 전용 주차 공간이 생겼다. 내가 번역 작업을 하러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매니저가 공손하게 말했다. 강 대표님께서 오후 시간을 전부 예약하셨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계산하려 하면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숨 막히게 소란스럽지도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나를 통제하려는 압박감으로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 느낌은 직접적인 다툼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삶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문자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유진아, 그냥 너에게 보상하고 싶을 뿐이야. 보상? 나는 실소했다. 내 청춘, 내가 희생한 8년, 무엇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지? 강태준, 당신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 당장 멈춰. 우리 사이엔 이혼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 문자를 보내고 나는 다시 그를 차단했다. 이번에는 그가 멈출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했다. 이틀 후 박 교수님께 전화가 왔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유진아, 혹시 누구에게 밉보인 일 있니?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출판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협력을 취소하겠다고 하더구나. 이유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모호하게 둘러댔지만 그건 명백한 핑계야.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알아보니 뒤에서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는구나.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태준. 그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 앞길까지 막으려 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8년. 나는 이 남자를 정말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 침착한 외면 아래에는 이토록 무서운 통제욕과 술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내 모든 길을 끊어버리면 내가 얌전히 강 대표의 아내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그가 그럴수록 나는 더욱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울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컴퓨터를 켜서 번역 원고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교수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이 일로 화내지 마세요. 여기가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되죠. 진짜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법이잖아요. 수학이 저편은 잠시 조용했다가 교수님께서 나지막이 웃으셨다. 이 녀석,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걱정 마라. 이 일은 내가 도와주마. 앞길이 막힌 것은 나를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의 모든 의지를 일깨웠다. 나는 국내외 출판사에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력서와 번역 샘플을 보내고 또 보냈다. 대부분은 회신이 없었고 몇몇 곳은 답이 왔다가도 이내 잠잠해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강태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전방위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내가 점점 수척해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셨다. 엄마는 한 번은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니?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꿈이에요. 만약 지금 제가 포기하면 평생 그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야 해요. 저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돼요. 내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해외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독일의 출판사 리터라투어 에코 리터라툴 에코에서 온 편지였다. 편지는 독일어로 격식있지만 호의적인 문체로 쓰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석사 시절에 썼던 논문을 읽었고 내 사고와 표현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어와 독일어 이중 언어 번역가를 찾고 있으며 내게 번역 테스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지 끝에는 암호화된 파일과 함께 일주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속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같았다. 리터라투어 에코는 대학 시절부터 내 꿈이었다. 그곳에서 출판되는 작품들은 모두 고전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메일에 답장을 보낼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어둠을 찢는 한 줄기 빛을 느꼈다. 강태준이 국내에서 나를 막을 수는 있어도 내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자 두 분은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우리 유진이가 최고라는 걸. 아빠는 말이 없으셨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내 옛 전공 서적들을 한 권 한 권 꺼내 먼지를 닦아내셨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집에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 뒤에 서 있는 곳.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거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모든 정신을 번역에 쏟았다. 원작은 아름다웠지만 극도로 어려웠다. 속어와 독일 문화적 배경으로 가득했다. 작품의 혼을 지키려면 단순히 글자만 번역해서는 안 되었다. 낮에는 자료를 찾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문장을 고심했다. 이 느낌은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여전한 압박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좇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강태준을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일들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때 나는 오직 일과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다. 엄마는 매일 식사를 만들어 문 앞에 놓아주셨고 아빠는 내가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셨다. 두 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번역본을 보내고 났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의자에 기대어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마음이 매우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 분명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서유진을. 회신을 기다리는 날들은 길고 압박감이 심했다. 나는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산에 집을 알아봤다. 나만의 공간을 빨리 갖고 싶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지도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강태준의 랜드로버는 여전히 매일 아파트 아래에 습관처럼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늘 내 삶에 존재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런 일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전화를 한 통 받으셨다. 아빠는 베란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셨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빠가 들어오셨을 때 안색이 변해 있었다. 한 엄마가 묻자 아빠는 대충 둘러대고는 신문을 읽으셨지만 한 장도 넘기지 못하셨다. 나는 아빠가 무언가 숨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아빠는 혼자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재떨이는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빠, 내가 조용히 불렀다.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담배를 끄셨다. 아직 안 잤니? 내가 옆에 앉았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었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아무것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나는 아빠를 보았다.
저는 아빠 딸이에요. 숨기실 필요 없어요. 결국 아빠는 털어놓으셨다. 아빠의 옛 제자였던 교장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퇴직 전 아빠는 부산 제1고등학교의 명망 높은 교사셨다. 최근 교육청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는데 내용은 아빠가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분께 그런 말은 완전한 모함이었다. 현재 조사팀이 꾸려졌고 모두가 근거 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차는 밟아야 했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평생을 올곧게 사신 아빠가 그럴 리 없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즉시 깨달았다. 강태준, 그 사람이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말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우셨다. 피곤한 눈빛이었다. 그놈이 아빠를 압박하는 거야. 아주 가벼운 말이었지만 내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아빠를 보며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나를 끌어내지 못하자 부모님께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돌아오게 만들려 했다. 이번에 그는 선을 넘었다.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유심을 끼우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만나죠? 지금 당장 내가 정하는 곳에서 24시간 카페.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고작 열흘 남짓이었지만 그는 눈에 띄게 초췌해 보였다. 몸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온몸에서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풍겼다. 내 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봤고 눈빛이 즉시 빛났다. 그는 일어나 나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유진아, 드디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곧장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앉아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내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실래?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잘랐다. 한담이나 나누러 온 거 아니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아빠 일, 당신이 한 짓 맞죠?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네가 나랑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일은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의 말투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듯한 거만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우리 아빠의 명예나 내 자존심 따위는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카드에 불과했다. 나는 그 당연하다는 태도에 실소했다. 강태준, 당신 정말 역겨워. 그 말은 따귀처럼 그의 얼굴에 날아갔다. 그의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다. 서유진, 말 조심해. 역겹다고요?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늙은 교사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고 그 비열한 수법으로 아내를 돌아오게 만들려는 강태준 씨, 당신이 감히 역겹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내가 아직도 예전의 서유진 무슨 말을 해도 다 듣던 사람으로 보여? 당신은 틀렸어. 나는 애원하러 온 게 아니라 끝내러 온 거야. 나를 겨냥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건드리면 당신은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 우리가 8년 동안 부부였다는 걸 잊지 마. 당신 회사 장부, 그 불투명한 계약들, 그리고 한지수 씨와의 관계까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당신 마음속으로는 잘 알 텐데. 예전에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남아있던 정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직접 그 정을 내다버렸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겁게 말했다. 당신의 그 헛소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먼저 무너지는지 아니면 당신 그룹이 스캔들로 먼저 무너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말을 할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사실 나는 그의 회사 내막에 대해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재발절일 것이라고, 감히 자신의 모든 사업을 걸고 도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역시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당혹감이었다. 아마 그는 늘 인내하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쉬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경고하는 거야. 내일 아침 8시까지 우리 아빠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 익명투서가 회수되지 않고 사과문이 발표되지 않으면 강 대표님, 우리 법정에서 그리고 신문 일면에서 만납시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다. 뒤에서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제야 내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나는 이 판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겹쳐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 걸어가던 나, 공항에서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낯선 눈빛.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앉아 계셨다. 불도 켜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유진아, 그냥 우리 그만하자. 더 싸우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면 그 사람이 못 찾을 거야.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분은 두려워하고 계셨다. 강태준이 더 잔인한 수법을 쓸까봐. 내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내가 두 분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이다. 나는 엄마의 손을 다시 잡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를 믿으세요. 날이 밝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용기였을 것이다. 우리 셋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렀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계가 8시를 향해 갈수록 내 마음도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는 스피커폰을 켰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투서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정 공고를 냈고 오늘 중으로 공식 사과문을 보낼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터져나가는 듯했다.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결국 두려움을 아는 남자였다. 전화를 끊고 아빠는 나를 바라보셨다. 안도감과 복잡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유진아, 네가 어른이 다 됐구나. 나는 미소 지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나는 그라는 것을 알았다. 열어보니 단 2글자였다. 됐어?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오직 분한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평온하게 삭제했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남은 정마저 깨끗이 갈려나갔다. 이제부터 나와 그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관계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교육청 사람들이 정말로 찾아왔다. 그들은 꽃과 과일 바구니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들고 왔다. 오랜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사람들이 아빠를 둘러싸고 아빠가 다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이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도 나만의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이메일함을 열었다. 지난 며칠간 기다렸던 독일로부터 온 편지가 보였다. 리터라투어 에코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마구 뛰었다. 삶인가 죽음인가, 희망인가 절망인가 모든 것이 이 클릭 한 번에 달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편지를 열었다. 여전히 독일어였고 익숙한 격식 있는 형식이었다. 내 눈은 첫 문장에 멈췄다.
귀하의 번영문에 우리는 완전히 놀랐고 흥분했습니다. 놀랐고 흥분했다는 5글자는 내 안의 모든 불안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내 눈이 즉시 흐려졌다. 나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편집자는 내 번역을 매우 전문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내가 단순히 문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영혼과 감정까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원작자의 섬세하지만 차가운 스타일을 정확하게 포착했으며 심지어 몇몇 속어 처리에서는 현지 편집자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편집부 전체가 내 번역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협력을 제안했다. 단 한 권이 아니라 5년짜리 우선 계약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 작가의 한국어 번역가가 되어 다음 작품들을 함께 시장에 내놓기를 원했다. 함께 제시된 조건은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했다. 두둑한 선인세와 매우 유리한 인쇄, 비율.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꿈이었다. 8년 전 내가 직접 묻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이제 다시 살아나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면서 웃었고 밖으로 달려나가 부모님을 힘껏 껴안았다. 아빠, 엄마, 저 성공했어요. 부모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엄마는 나를 안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잘됐다, 잘됐어, 우리 딸 장하다만 반복하셨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아빠도 오랫동안 아껴두셨던 마오타이주를 꺼내시며 오늘 꼭 한 잔 해야겠다고 하셨다. 그날 점심, 식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우리 셋은 아빠의 명예회복과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다. 그 후 나는 박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다. 수화기 저편에서 교수님은 호탕하게 웃으셨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녀석이 평범할 리가 없지. 잘했다. 이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야.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기억하렴. 절대로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누구를 위해 화되고 나는 그를 포기하지 마라. 하지 말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난 8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날개를 스스로 꺾게 만들지 않는다. 오후에 나는 방으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협력에 동의하는 이메일 답장을 보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느꼈다. 강태준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 뒤에 남겨졌다. 나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작지만 빛이 잘 들고 발코니가 있고 책이 있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아파트 아래에 있던 랜드로버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랐다. 그는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더러운 바람 같았다. 바람이 멎자 공기는 마침내 다시 맑아졌다. 일주일 후 나는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통유리 창이 있어 채광이 아주 좋았다. 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 부산에서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여성 변호사였다. 나는 모든 서류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끝낼 때가 되었다. 이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낼 때가. 최 변호사는 40대쯤으로 단발머리에 날카롭지만 침착한 눈빛을 가졌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사무실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유진 씨,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말씀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을 안심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8년 전 희망을 안고 강태준과 결혼했던 때부터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던 일, 그리고 무시당하고 냉대받았던 세월, 그 후 공항에서의 5일간의 실종, 모욕적인 말들,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그가 내 커리어를 막고 아버지를 모함했던 일까지. 나는 매우 침착하게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이야기했다. 눈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정의였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도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냉철한 관찰자가 내 8년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그림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 같았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이 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어 마른 목을 축였다. 최 변호사는 수첩을 덮고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약간의 감탄이 서렸다. 서유진 씨, 당신의 침착함과 이성에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처리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분은 드물어요. 나는 옅게 웃었다. 아마 마음이 죽어서 이성만 남았나 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강태준 씨의 행위는 가정 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며 동시에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외도 의혹까지 더하면 이 소송에서 당신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의 70%를 원하고 그가 우리 아버지께 끼친 손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최 변호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다. 70%는 꽤 높은 비율입니다. 법원은 보통 절반으로 나누죠. 심각한 과실이나 재산은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8년간의 모든 공동재산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 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요.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퇴로는 아마 퇴로를 마련해두지 않았을 리 없어요. 그리고 그 퇴로는 아마 한지수라는 여자를 위해 준비한 것이겠죠. 최 변호사는 나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맡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답했다. 끝까지 갈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그 후 보름 동안 나는 이사와 삶을 재정비하는 데 바빴다. 새 아파트는 책과 식물로 점점 채워지며 내가 원했던 모습, 따뜻하고 밝고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어갔다. 나는 독일 소설 번역을 시작했다. 글자에 몰두할 때 나는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가끔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 함태준의 장부는 거의 완벽해서 허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에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의 장부는 거의 완벽해서 허점을 찾기 어려웠다. 개인 자산 역시 결혼 후 큰 변동이 없었다.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겉으로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발코니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최 변호사였다. 이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침착하지 않았다. 심각함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서유진 씨,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뭔데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1년 전, 강태준이 그의 어머니 김 여사 명의로 유령 투자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여러 복잡한 거래를 통해 거의 300억 원을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최종 수혜자는 나는 거의 숨을 참았다. 한지수, 맞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답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3개월 전 강태준은 한지수의 정보로 고급 사립병원의 VIP 산전 관리 및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결제자는 그였어요.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그 소식은 벼락과 같았다. 내 머릿속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왜 그가 나를 공항에 버렸는지, 왜 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모든 것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만이 남았다. 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아요. 모든 증거를 준비해주세요. 그가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바로 강태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대립이 가장 약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내가 원한 것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 즉 법과 이익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 나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김 여사 명의의 회사 서류,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한지수 이름으로 된 병원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고 부인할 수 없었다. 백의 글자들이 한 줄 한 줄 무겁게 짓눌렀다. 최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서류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분명했다. 재산 은닉과 외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도 그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에 충분한데 지금은 둘 다 있으니 그가 빠져나갈 길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결과는 예상했던 바다. 반격을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강태준의 체면이 조만간 그 자신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변호사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재산의 70%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이제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서신을 보냅시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화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위해서죠. 모든 증거를 숨김없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즉시 깨닫게 될 겁니다. 법정에 서면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그가 먼저 찾아올 것이고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듣고 완전히 동의했다. 빠르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식이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내가 말하고 그녀를 보았다. 목소리가 더 분명해졌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가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지만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잠시 멈칫했다. 법적으로 한쪽을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요. 그녀는 내 얼굴에서 망설임을 찾으려는 듯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마음속에는 이때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있었다. 300억 원이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중 절반은 원래 제 몫이었죠. 지난 8년 동안 저는 뒤에서 가정을 안정시켰어요. 그가 안심하고 사업을 일굴 수 있도록요. 나는 눈앞의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런 것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죠?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짓은요? 사과 한마디면 충분한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나는 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책상 위로 쏟아졌다. 최 변호사는 펜을 들고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수술용 칼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모든 조항은 빈틈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주성그룹 최고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책상 위로 내던졌다. 지난 보름 동안 그는 최악의 상태로 지냈다. 서유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녀를 통제할 수도 없었다. 부하 직원은 그녀가 집을 나가 새 집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바로 그 무시가 그를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커리어를 맡고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격이 이토록 빠르고 단호할 줄은 몰랐다. 그는 늘 인내하던 그 여자가 이토록 강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아버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느낌은 며칠 동안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단지 토라졌을 뿐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용서해줄지 고민하기까지 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고 임비서가 들어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대표님, 법무법인에서 온 개인 서신입니다. 그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떨쳐버렸다. 그는 비서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하고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를 열었다. 서유진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보고 싶었다. 첫 장은 변호사 서신이었다. 위임인 서유진, 대리인 최정아 변호사. 내용은 혼인관계 종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이혼. 그는 이것이 단지 협박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읽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굳어버렸다. 사실 및 이유 부분에는 그의 모든 행위가 차가운 법률 용어로 나열되어 있었다. 제1조, 재산 은닉, 회사명 김 여사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모든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시간, 금액, 계좌번호까지 빠짐없이. 총액 298억 3천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숨이 멎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지? 그는 극비리에 진행했는데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계속 읽었다. 제2조, 외도 및 혼외자, 한지수와의 관계로 인한 임신, 혼인 의무 위반, 흑백의 글씨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한지수라는 세 글자는 독침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뒤에 첨부된 증거 자료들은 그의 시야를 더욱 캄캄하게 만들었다.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다. 사립 산부인과 병원 이름, 계약서, 번호, VIP 패키지, 심지어 출산 예정일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져 사람들 앞에 던져져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비밀, 모든 계획, 모든 통제력이 이제 이 변호사 서신 앞에서 우스꽝스러워졌다. 분노, 충격, 굴욕, 그리고 전에 없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밀려와 그의 모든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미친 듯이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만년필, 서류, 장식품, 모든 것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소란에 놀란 임비서가 밖에서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준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하얗게 질렸다. 나가, 그가 고함을 질렀다. 임비서는 떨면서 물러나 서둘러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졌다. 서유진은 더 이상 토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먼저 걸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번호였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편 나는 새 아파트에서 눈앞의 번역 원고에 집중하고 있었다. 햇살이 큰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빛의 막을 만들었다. 발코니의 화분은 푸른 잎을 뻗고 있었고 방 안에는 커피와 책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조용하고 분명한 삶. 나는 강태준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부산 시내에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그 번호를 보고 898은 누구인지 짐작했다. 변호사 서신이 그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서둘러 받지 않고 벨이 울리다 끊어지게 내버려뒀다. 몇 초도 되지 않아 전화기는 다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방의 초조함이 화면을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네 번째에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억눌린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라는 것을 알았다. 한참 후에야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를 악물고 나오는 것 같았다.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조도 거만함도 아니었다. 다급함과 숨기기 어려운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강태준 씨,
제 변호사가 서신에 분명히 썼을 텐데요. 이제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는 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내 낯선 호칭에 그는 즉시 이성을 잃었다. 서유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우린 부부야. 8년이나 된 부부라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딴 것들 들이민 것도 결국 협상하자는 거 아니었어? 좋아, 협상하지. 만나서 얘기해. 나는 그의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그를 불쾌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강태준 씨,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 보네. 내가 변호사. 서신을 보낸 건 협상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통보하는 거지. 재판은 이미 시작됐고 당신은 피고인이라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부부라는 두 글자. 당신이 나를 공항에 버렸을 때 기억은 해? 당신이 다른 사람 시켜서 우리 아빠를 모함했을 때 기억은 하고? 당신이 임신한 그 여자에게 돈을 붙여줄 때 기억은 했냐고? 모든 문장이 또렷하게 내리꽂혔다. 수화기 저편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만 들렸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유진아, 제발 부탁할게.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정이 있잖아. 그래도 8년인데? 정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나는 웃음만 나왔다. 강태준, 마지막 남은 정은 당신이 우리 아빠에게 손댔을 때 당신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어. 이제 우리 사이엔 법과 이익만 남았어.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으면 당신 변호사더러 빨리 연락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당신 이야기에 아주 흥미를 가질 거라고 믿어.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 번호도 차단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상쾌했다. 나는 이 8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으며 내 인생이 드디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의 세계는 그 자신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그는 힘이 다 빠진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무실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의 지위와 성공을 상징했던 값비싼 물건들이 이제 바닥에 부서진 채 주인의 비참함을 조용히 비웃고 있었다. 재판, 피고인. 서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되돌릴 수 없는 판결처럼. 그는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도 않았다. 8년간 곁에 있었고 늘 인내하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낯설고 무서워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계속해서 그 번호로 다시 걸었다. 안 됐다. 그는 사무실 전화, 비서 전화,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느낌이 밀려왔다. 심해의 압력처럼 무겁게 짓눌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유진의 무관심이 어떤 다툼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도시와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잿빛이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서유진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변호사 서신의 글자들은 장전된 총알과 같았다.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절대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익숙한 명령조가 아니었다. 불안함이 역력했다. 왕. 변호사, 지금 자료 보낼 테니 바로 확인해봐. 그는 허리를 굽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사진을 찍어 보냈다. 10분의 기다림은 한세기처럼 길었다. 전화가 울리자 그는 거의 즉시 받았다. 어떻게 됐어? 수화기 저편의 변호사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강 대표님,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상대방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외도,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대표님은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그때는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대표님과 그룹의 명성, 그리고 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강태준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전화기를 꽉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았다. 다른 방법은 없어? 그녀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역소송하는 건?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강 대표님,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은행 증거와 병원 계약서, 모두 합법적인 자료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빼돌린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아내로서 그녀는 추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 변호사와 접촉해서 최대한 재판 전 합의를 시도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뿐입니다. 유일한 선택. 강태준은 손에 힘을 풀었고 휴대폰이 카펫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태준아, 일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다. 날카롭고 강압적이었다. 그 천하에 몹쓸 것이 언제나 돌아온다는 거야? 닥쳐요. 강태준은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녀를 닥달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매일같이 잔소리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그 유령 회사도 이제 다 조사받게 생겼어. 우리 이제 끝장났다는 거 알기나 해? 그는 모든 분노를 어머니에게 쏟아냈다. 김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가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야.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탓을 해? 말다툼은 금세 격해졌다. 체면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났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밝아졌다. 한지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태준 씨,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언제 보러 올 거예요? 뒤에는 달콤한 웃음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그 문자를 보자 그의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한때 이 여자와 아이는 위안이었고 그의 매력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짐이 되었고 그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혐오와 원망을 느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일어나 숨막히는 사무실을 떠났다. 그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결국 그는 서유진과 8년간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문이 열리자 안은 차갑고 고요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서유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슬리퍼, 앞치마, 현관의 꽃병, 발코니의 화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깨끗하게 떠났다. 그의 인생에서 떠난 것처럼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청소하고 있는 이모님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강태준은 그녀를 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다. 이모님, 만약 내가 지금 그녀에게 가서 빌면 그녀가 돌아올까요? 이모님은 그의 초췌하고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한 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사흘 후 최 변호사는 강태준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색하는 기색이 없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피로와 저자세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소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 시간은 우리 측에서 정하기로 했다. 나는 잘 알았다. 강태준은 저항을 포기했다. 이 협상 테이블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금요일 오후를 선택했다. 한 주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 결혼 생활도 그날 완전히 끝나기를 바랐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날, 나는 크림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고 섬세하게 화장을 했다. 온몸에서 평온함과 자신감이 풍겼다. 최 변호사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상태 아주 좋아요. 오늘 주도권은 유진 씨에게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강태준과 그의 변호사는 이미 와 있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퀭했고 수염은 거뭇했으며 꼿꼿했던 몸은 약간 구부정했다.
비싼 양복은 더 이상 그를 돋보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초라함을 부각시켰다.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이 즉시 빛났다. 그는 일어섰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내 평온하고 낯선 시선과 마주치자 모든 것을 멈췄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패배감이 그의 온몸에 역력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나와 최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가운데의 큰 테이블은 경계선 같았다. 한쪽은 주도권을 쥔 자, 다른 한쪽은 운명을 기다리는 자. 인사치레는 없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왕 변호사님, 강태준 씨. 오늘 만남의 목적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제 의뢰인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입니다. 왕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태준도 긴장한 채 그를 쳐다봤다. 왕 변호사의 안색이 점점 굳어갔다. 다 읽은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말은 목소리였다. 이 조건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의 80%라고요? 빼돌린 금액 전액을 최고 이율로 반환하라고요? 강 대표님을 거의 빈털터리로 만들라는 건데 이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최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내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요구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법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언론에도 보내진다면요? 주성그룹 주가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상장사 대표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고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거래들은 경제범죄로 성립될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요? 모든 문장이 무겁게 내리꽂혔다. 왕 변호사의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다. 강태준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충격,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마 그는 내가 이런 것들을 알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와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회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재산 일부를 잃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푼돈 때문에 모든 것을 걸 것인지 강 대표님은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팽팽했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증오, 후회, 분함,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모든 감정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돌아보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맞춰줘. 원하는 거 다 줘. 그 순간 나는 이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고 내가 승자라는 것을 알았다. 이혼 합의서 서명은 일주일 후로 잡혔다. 장소는 여전히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그날은 하늘이 흐렸고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공기는 폭풍을 예고하듯 무거웠다. 내가 들어갔을 때 강태준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 왔고 변호사는 없었다.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지만 모습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먼 곳을 생각하는 듯. 소리를 듣고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시선이 내게 멈췄다. 깊고 무거웠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더 이상 분노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거리감과 비애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극한까지 내몰린 듯.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최 변호사가 두툼한 이혼 합의서 두 부를 우리 앞에 놓았다. 침착한 목소리였다. 강태준 씨, 서유진 씨, 이것이 이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합의서입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한 장씩 넘겼다. 모든 조항이 명확했다. 우리가 살았던 빌라, 고급차 세대, 빼돌렸다가 반환해야 하는 300억 원, 그리고 주성그룹, 주식의 15%까지.
그의 재산 거의 80%에 달했다. 8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이 순간 차갑게 조각나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우리 아버지의 명예에 관한 조항이었다. 합의가 효력을 발휘한 후 3일 이내에 그는 부산 최대 일간지에 전면 사과 광고를 내야 했다. 나는 다 확인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펜을 들었다. 내가 막 서명하려는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서유진. 내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우리 정말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8년이야.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를 내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강태준 씨, 그거 알아요? 변호사 서신을 보내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꿈. 그날은 햇살이 아주 좋았고 당신은 흰 셔츠를 입고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햇살이 당신에게 당신 속눈썹에 비쳐서 금빛 가루를 뿌린 것 같았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주 먼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말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내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직접 죽였어. 그 지긋지긋한 일상 속에서, 그 냉담함 속에서 당신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를 공항에 나를 버린 그날 죽였어. 당신이 비열한 수법으로 우리 가족을 상처 입힌 그 밤에 죽였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준비하던 모든 순간에 그를 죽였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니 가능성이 있냐고? 대답은 아니오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를 가리키고 합의서 위에 손을 얹었다. 그저 내가 청산해야 할 빚일 뿐이야. 말은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내듯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보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 속에 빛이 점점 꺼져갔다.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서유진이라고 서명했다. 다 썼을 때 나는 8년간 나를 올가매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고 느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등 뒤는 침묵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하늘이 맑아져 있었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비온 뒤에 풀내음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 후 부산일보에는 강태준의 이름으로 된 전면 사과 광고가 실렸다. 나는 그 신문을 아버지 앞에 놓아드렸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시더니 가볍게 미소 지으셨다. 유진아, 다 끝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게 끝났어요. 나는 모든 재산을 처리했다. 부모님께는 부산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호숫가 빌라를 사드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재직하셨던 고등학교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기증했다. 남은 돈으로는 개인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예전의 나처럼 재능과 꿈이 있지만 중도에 멈춰야 했던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남기지 않았다. 앞으로의 인생은 내 능력과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드주하더 더 소중했다.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더 소중했다. 한 달 후 독일의 리터라투어 에코 출판사에서 그 신인 작가의 첫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에는 내 이름이 실렸다. 서유진. 내가 번역을 마친 지 3개월 후 책은 심연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간되었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는. 주만에 3쇄를 찍었고 한 달 후에는 판매량이 50만 부를 넘어섰다. 독서 플랫폼과 SNS에서는 어디서나 이 책에 대해 그 차갑지만 강렬한 문체와 이야기의 깊이, 그리고 번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 정신을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한 사람, 서유진을 언급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다.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주성그룹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명성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업계의 상들은 파격적으로 내게 올해의 최우수 번역가상을 수여했다. 시상식 날,
나는 샴페인색 롱드레스를 입고 무대 조명 아래 섰다. 아래에는 예전에는 책이나 신문에서만 보던 거물들이 앉아 있었다. 박 교수님은 맨 앞줄에 앉아 계셨다. 교수님은 나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나는 트로피를 손에 들고 연단에 섰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매우 평온했다. 나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를 하나 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심연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소리도 빛도 없고 영원히 갇힐 것만 같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언젠가는 메아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 메아리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고 당신을 한 걸음씩 밖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빠르게 변했다. 협력 제안, 출판 제안,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나는 휩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업활동과 파티를 거절하고 나만의 삶의 리듬을 지켰다. 매일 아침 햇살 가득한 아파트에서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했다. 언어는 내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첫 인쇄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다. 스위스, 파리, 베니스에 갔다. 아이들처럼 웃으시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으시는 부모님을 보았다. 두 분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며 내가 한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행 후 나는 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새로운 일을 맡았다. 노벨상 수상 작가의 고전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큰 영광이었지만 그만큼 큰 도전이었다. 나는 모든 정신을 일에 쏟아부었다. 마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내 삶은 바쁘고 충만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그와 관련된 과거는 기억의 깊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더 이상 교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사장님 한 번만 만나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는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 심지어 좀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강태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얼마 안 남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것이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다. 저와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상태가 심각하면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이모님이 다급하게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피를 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암 말기라고 몇 달 안 남으셨대요. 입원하신 후로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그저 창밖만 보면서 계속 아가씨 이름만 부르세요.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나는 그의 위가 원래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나는 그를 돌보고 잔소리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이모님은 계속 애원했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주소 보내주세요. 나는 그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을 그토록 뒤흔들었던 사람이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을 뿐이다. 지나간 8년에 대한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다. 이모님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나는 부산에서 가장 고급인 사립병원을 찾아갔다. 최고층 VIP 병동에서 강태준의 병실을 찾았다. 문 앞에는 경호원도 가족도 없었다. 공간은 차갑도록 고요했다. 나는 밖에서 문 위의 작은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단 한 번의 시선에 나는 멈춰 섰다. 병상에 누워있는 저 남자가 만약 익숙한 윤곽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강태준이라고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눈은 퀭했고 광대뼈는 솟아 있었다. 한때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눈은 이제 텅 빈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죽음의 잿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이 다 빨려나간 듯. 한때 오만했고 그룹 전체를 손에 쥐었던 남자가
이제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환자로 누워 있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잠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한지수였다. 그녀는 1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초췌함이 역력했고 한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청순함은 삶에 마모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발걸음이 멈칫했고 눈빛에는 질투, 원망, 그리고 숨기기 어려운 약간의 부끄러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우리는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서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결국 먼저 돌아선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내 시선을 피하고 어머니를 끌고 돌아갔다.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회사도 곧 망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나더러 매달리라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쓰러져도 태산이야. 걔가 유언장에 이 아이 앞으로 주식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우리 모녀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어.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주 선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강태준이 모든 것을 걸고 바꿨던 진정한 사랑이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계산과 이익뿐. 나는 돌아섰다. 병원을 나오자 밖의 햇살은 아주 좋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뚜렷한 자유의 느낌을 담고 있었다. 이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가장 큰 복수는 그가 돈을 잃게 하는 것도 명예를 잃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대가였다. 강태준의 장례식은 한 달 후에 치러졌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저 신문에서 주성그룹 창업주가 3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를 보았을 뿐이다. 사진 속 한지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김 여사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아이였지만 조건은 강시성을 쓰고 김 여사가 양육하는 것이었다. 한지수는 돈을 얼마 받고 어머니와 함께 부산을 떠났다. 한때 시끄러웠던 사랑은 결국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결말로 끝났다. 주성그룹은 파산 직전에 몰려 다른 회사의 헐값으로 인수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제국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 모든 일들은 내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내 삶은 오래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내가 번역한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은 이듬해 봄에 출간되었다. 책은 계속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심지어 스웨덴의 원작자 본인이 내게 편지를 보내 가장 정중한 말로 번역을 칭찬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작품에 다른 언어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했다. 그 편지는 언론에 언급되며 내 커리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번역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해 나는 35세였다. 나는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세계, 문학을 국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소개하고 동시에 국내 작품을 세계에 알렸다. 내 삶은 점점 더 바빠졌지만 더 넓어졌다. 나는 여러 곳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 내 세계는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결혼과 부엌에 묶여있던 과거의 서유지는 아주 먼 뒤에 남겨졌다. 3년 후 내 사무실은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다. 우리가 번역한 현대소설 한 편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빛을 발하며 10개국 이상의 판권이 팔렸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에게 긴 휴가를 선물했다. 나는 혼자 그리스 산토리니 섬으로 떠났다. 바다를 향한 작은 흰색 집을 빌렸다. 매일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평선까지 뻗은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절벽 위의 레스토랑에 앉아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다. 석양이 하늘과 바다 전체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따뜻하고 압도적이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특유의 짠 내음을 실어왔다. 멀리 푸른 돔 지붕을 얹은 흰색 교회들이 저녁 노을 아래 그림처럼 아름답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부드러운 웃음기를 머금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여기도 노을 보러 오셨나요? 그는 한국어로 약간의 서울 억양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앞에 남자는 흰색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고 지적인 얼굴에 깨끗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나는 바로 알아봤다. 그것은 내가 3년 전에 번역했던 노벨상 수상작가의 작품이었다. 그도 나를 알아본 듯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뚜렷한 기쁨으로 변했다. 혹시 서유진 작가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만났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나의 오랜 독자였다. 그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학술 조사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했다. 문학에서 역사까지, 여행에서 삶에 대한 관점까지. 나는 우리 사이에 취향에서 가치관까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했다. 그날 밤 그가 나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문 앞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진실하고 맑은 눈빛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이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강요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뚜렷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내 마음의 호수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에게해의 하늘에는 이미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하늘에 부드러운 달빛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이 아직 아주 길고 앞으로 더 많은 풍경과 더 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나와 함께 더 넓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내 앞에 남자를 돌아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머물러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